최근에 제가 한 15분 정도 어 결혼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전화 상담도 있었고 방문도 드렸고 작년 연말부터 좀 많이 연락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때문에 국제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두 번째는 뭐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뭐 문화 차이, 언어 소통의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결혼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인제 아직 뭐 이 업체 저 업체 이 견주면서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될지, 업체의 장단점에 대해서 과연 뭐 어떤 업체가 뭐 신뢰를 할 만한지, 아니면 공신력이 있는지,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데이터, 또 관리 시스템이 어떤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상담을 하면서 인제 그런 주제들로 많은 또 신규 회원들에게 또 궁금증과 이런 고민거리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 연초부터 좀 제가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는 그런 상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성비 불균형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많은 어떤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좀 남성을 이렇게 고르는 게 이렇게 좀 많이 예전보다 좀 깐깐해진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뭐 커뮤니티나 뭐 카더라 통신 뭐 그렇게 해서 또 소개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제식스 님? 성함이 뭐 제식스니 님. 결혼 관심 있어서 들어오셨는데 반갑고요. 저희 뭐 SBD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뭐 여기 단톡방이라든지 카페에도 활동하시면 더 친근하게 일상을 공유하고, 또 부담 없이 뭐 소소한 그런 궁금증들 항상 공유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깐요. 뭐 라이브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하고, 또 추가로 그런 팀 채팅이나 단톡방, 뭐 SBD 카페 이용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올해 이슈는 과연 어떤 여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내 여성의 어떤 눈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랑분들도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상담을 해 보니까 상당히 너무 소극적이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도 계셨지만, 쪼끔 인제 뭐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어떤 입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시고 무조건 뭐 좀 이렇게 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좀 쉽게 결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좀 기대감이 좀 크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최근에를 비롯해서 예전부터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남성과 결혼도 하고, 또 해외에도 인력 송출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한국 분들의 어떤 입지가 예전만치는 못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업체에서도 연령 제한을 둘 정도로 뭐 45세 이상은 아예 회원 가입을 안 받는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런 신랑들 같은 경우에 현지 진행하면 거의 뭐 미혼모나 뭐 재혼 여성, 뭐 거의 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45세 이상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초혼 남성인 경우도 그렇게 매칭을 해야 될 수가 밖에 없는데, 또 그런 것들을 초혼 남성 입장에서 아무리 뭐 나이가 뭐 15 살 20살 이상 젊다고 한들 그 재혼 여성 또 거기에 딸린 아이까지 이렇게 감당하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거는 정말 너무 힘든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아예 그냥 선을 긋고 힘들다는 전제하에 회원가입을 안 받는 그런 업체들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 좀 배부른 소리이기도 한데 그만큼 인제 좀 젊은 연령층의 신랑들도 최근에 베트남 국제 결혼을 많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직접 작년에 그 여성가족부 종사자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강사님들이 나와서 실질적인 그 통계 데이터와 이런 자료들을 강의를 해 주셨는데 좀 얘기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 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베트남만 놓고 따져서 보면요. 20대 후반 27-8 부터 30대 초중반 34살 한 35 살까지가 전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 나이가 3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0에서 35%.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국제 결혼 시작한 지가 벌써 업으로 시작한 지도 근 20년 가까이 됐고요. 한 18년 정도 됐고요. 최근에 다시 인제 베트남 뭐 하긴 하는데 저는 인제 뭐 업도 그렇지만 저는 2007 년도에 필리핀 여성하고 연애 결혼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인제 업체도 했었고 뭐 다양한 신랑들과 상담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40대 후반이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고렇게 30대 초중반까지 내려갔고 30대 중반에서 한 40 초반 고 정도가 인제 한 35%. 그리고 나머지 인제 40 중반 뭐 후반 이상이 한 30% 35%.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0대 이하로 인제 그 평균 연령이 내려간 겁니다. 예. 거의 17년 18년 거의 근 20년 만에 그 베트남 국제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평균 연령이 한 10 살 정도가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 신랑을 고르는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만큼 뭐 젊고 거기에다가 또 뭐 경제적인 좀 능력까지 돼 있다고 하면 굳이 뭐 연령이 많은 남성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그래도 희망적이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또 아내를 만나서 뭐 나이 차이가 저는 이제 21살 차이입니다. 제가 올해 인제 50이 되었고 제 아내는 이제 29 인데 저는 이제 연애 결혼했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이렇게 지인 통해서 많은 여성들을 확보하면서 소개로 이렇게 아름아름 하다 보니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조건의 여성들을 찾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완전히 그 시장이나 연령층에 대한 제한이 어 희박하게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쪼끔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인제 뭐 대도시 하노이나 뭐 하이퐁 뭐 원래 하이퐁을 많이 했죠. 하이퐁 북부 쪽은 하이퐁 많이 했고 남부 쪽은 지금 호치민 쪽 그리고 권터 쪽을 하는데 업체가 지금 거의 20% 30% 정도가 인제 하이퐁 그 북부 쪽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한 70% 80% 가까이는 이 남부 지역을 하는데 확실히 대도시보다는 지방 도시나 지방 쪽 여성들이 신랑에 대한 그 나이에 대한 연령 제한이 쪼끔 더 부담감을 덜 갖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기회 자체가 그 결혼을 이렇게 하고 외국인과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건터나 뭐 호치민이나 하이퐁 같은 대도시 외에 저희 와이프가 있는 어떤 빌롱 지역이라든지 그 외에 인제 뭐 까마오나 뭐 남쪽으로 쪼끔 뭐 더 지방 소도시나 뭐 이렇게 농촌 도시로 가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나이 많은 남성들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뭐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령 차이가 한 20살 정도 고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20 살에서 22-23 살. 그런데 인제 뭐 25살 이상이 되면 가능도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그런 세대 차이도 확실히 있고 또 여성들 입장에서 좀 뭐 이런 거는 좀 개인적인 사생활이기도 한데 뭐
어떤 부부관계 성적인 부부관계 부분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자기는 좀 적극적인데 뭐 신랑이 뭐 좀 건강이 안 좋고 뭐 능력이 안 돼서 좀 만족을 못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남편이 뭐 나이가 60, 70이 돼서 아이가 인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과연 그 아이를 인제 성장시켜서 성인이 되고 뭐 이렇게 사회로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여성 혼자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겠죠. 뭐 당장이야 뭐 서로 부부 간의 어떤 알콩달콩한 재미로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뭐 나이 차이가 좀 적으면 더 좋겠죠. 뭐 15살 차이 나면 좋은데 베트남 여성들이 좀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는 노화가 좀 빠릅니다. 예. 한 10살 정도는 더 들어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한 10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베트남 여성들은 좀 나이가 더 한국 여성보다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고 한국 남성들은 그래도 좀 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한 20살 안팎 정도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한국 분들의 좀 시선이 좀 아직까지 안 좋을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치 않고 뭐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소중한 것이지 뭐 주위의 시선을 그걸 따져가면서 뭐 나이를 제한을 두고 뭐 조건을 이렇게 자기가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짜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40대 중반부터는 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지금 사실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제 뭐 잠깐만요. 제가 녹화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 부분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40대 중반부터는 다른 나라로 가야 할까요? 뭐 이런 얘기하셨고 또 명서님이 "한국 가서 화장품 시술 받으면 한국화 되죠."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뭐 비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 베트남 여성분들이 그렇게 한 5년 10년 최근에 제 와이프 지인을 만났는데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와이프하고 거의 한 15살 17살 차이 나죠. 그런데 직접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이제 좀 피부 주름 이런 것도 없으시고 코도 성형 수술하고 뭐 쌍꺼풀도 좀 가볍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30대 초반으로 봤습니다. 초반, 중반. 한 10살 정도 제가 젊게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뭐 기본 뭐 외모도 되셨지만 그 베트남에서 43세 정도 되면 거의 뭐 할머니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 화장품과 어떤 시술이 효과가 있긴 했던 것 같고요. 짜장님이 궁금하게 인제 물어보신 게 40대 중반부터는 다른 나라로 가야 될까요? 요기에 대해서 제 경험 또 최신 업체들에서 인제 진행하는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작년, 재작년서부터 동남아 쪽은 전부 다 고민을 했었어요. 뭐 아예 그냥 제가 인제 2007 년도에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 결혼했는데 2007 년도에는 사실 동남아라고 하면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중국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죠. 나머지 나라는 거의 뭐 몇 프로 안 됐습니다. 뭐 1% 2% 3%에 불과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거기에 대한 정보나 커뮤니티나 뭐 어떤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었고 정보가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라오스 쪽이 많이 뜨고 있다고 하죠. 미얀마도 뭐 지금 인제 커뮤니티 쪽에서는 많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도 2004 년도 2월 달에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미얀마 갔다 온 이유가 유튜브 보니까 상당히 뭐 라오스의 라오스를 갔다 왔죠. 라오스의 그 몽족들 한국에 뭐 DNA 혈통이 있다. 뭐 정말 뭐 어떤 유교적인 그런 뭐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거에 익숙해 있다. 사실 라오스도 남성이 쪼끔 성비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여성이 좀 많아 보여서 여성이 좀 더 고생하면서 이렇게 가게를 꾸리고 좀 남자들은 좀 이렇게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몽족도 그렇고 라오족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순박하고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인제 유튜브 보면서 한 6개월 1년 정도 자료 조사했었고 '아 라오스를 한번 가 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예 제 뭐 친한 친구하고 같이 라오스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인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거기에 인제 현지에 뭐 지인도 있었지만 뭐 소개를 받지는 못했고 뭐 좀 시간이 스케줄이 안 맞아서 소개받지는 못했고 거기 현지에 계시는 뭐 식당을 이제 오래 운영하셨던 한인들 그런 분들 또 거기 한인회에 계셨던 분들 내지는 현지에서 여행사하는 그런 여행사 뭐 매니저 뭐 대표들 그렇게 해서 그분들 영어를 하니까 제가 인제 만나서 부탁하고 여성도 소개받고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라오스에 있었는데 한 4 명, 5명 정도 여성을 소개를 받았고 제가 직접 헌팅해서 또 라오스의 명문대학교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라오스 거기에 이제 비엔티엔 제가 인제 동호회 뭐 카페에도 이렇게 후기 글을 올리긴 했는데 거기 대학생도 만나 보고 한국어 또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부전공하는 친구였는데 한국말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띄엄띄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교제를 해 봤는데 라오스가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예 40대 중반이 아니라 50대 이상을 많이 갑니다. 40대 후반, 40대 후반 50대 이상 뭐 60대 라오스를 많이 가요. 근데 라오스는 확실히 그런 나이 차이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좀 그 여성들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시는 분들 보면 잘 사십니다. 예. 라오스 잘 사시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은 교육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요. 뭐 보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국제 NGO 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예 많이 좋아지고 뭐 교육 수준도 쪼끔씩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문맹률이 높아요. 문맹률이 높고 뭐 라오스에 그 뭐 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몇몇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큰 업체 좀 메이저급의 업체의 그 신부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아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그런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라오스 여성분들이 이 산술적인 거 요런 거에 인제 많이 어려워하시고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은 물론 그런 부분들까지 교육을 병행하는 걸 보고 제가 경험했던 거만큼 사실 라오스 여성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 많이 어려워서 한국에 와서 뭐 살림을 하고 뭐 남편을 돌보고 뭐 이런 게 인제 가정 내에선 되겠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뭐 맞벌이를 하고 신랑을 좀 노후에 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지원과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라오스는 지참금이 좀 비쌉니다. 뭐 베트남도 지참금 얘기하는데 사실 베트남은 지참금 개념이 아니에요. 베트남이 일부 그 남쪽 지역의 뭐 캄보디아나 태국 좀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어떤 집안에 사람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트남 남부 지역은 뭐 결혼식 때 좀 금을 많이 하고 뭐 지참금 문화라는 게 인제 쪼끔 인제 예전에 어떤 그 대대손손 문화가 이어받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지참금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결혼할 때 예물이에요. 예. 한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는 뭐 1-200 뭐 2-300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어떤 예물을 주고받는 것이지 뭐 결혼한다고 현금으로 뭐 지참금을 이렇게 준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지참금이 꽤 컸어요. 제가 3년 전부터 알아봤을 때 뭐 기본 뭐 한 1,000만 원 정도? 예 1,000만 원 정도는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게 인제 뭐 결혼식 비용 뭐 이런 비용도 인제 포함이 되겠지만 그 지참금이라는 별도의 그런 성향의 돈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서 '야 이게 상당히 좀 신랑한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고 그 문화를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뭐 그런 라오스의 또 업체들 이렇게 유튜브 보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긍을 하지는 않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뭐 예물이 좀 적으면 얘기를 하거든요. 좀 뭐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고 하면 예 뭐 결혼을 진행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쨌든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딸이 한국에 가서 열심히 또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인제 일을 해서라도 또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부모님도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득이 되는 반면, 라오스는 출가 외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부모님들이나 삼촌, 이모, 반개의 가족들까지 결혼이 결정이 되면 한국 사람들하고 어떤 업체 에이전시하고 이렇게 이제 딜을 하죠. 그러면 그 비용이 절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 5천 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은 10,000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라오스도 그렇고 태국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태국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라오스는 어쨌든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가는 추세인데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40대 중반 정도라고 하면, 예, 30대 저도 인제 46, 7의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결심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 나이잖아요. 만 나이인데 재작년이었는데 이게 40대 중반하고 후반은 느낌이 틀리니까 저도 그래서 서둘러서 좀 와이프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좀 결혼을 해서 제가 만으로 47, 네, 47, 48, 47에 결혼했죠. 만으로. 그래서 사실 아직 40대 중반이라고 하면 베트남은 한 비벼볼 만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 좀 이렇게 본인 가꾸시고, 예, 좀 꾸미시고, 예, 어떤 그런 여성을 소개받는 그런 절차와 이런 것들의 좀 노하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예,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와이프가 지금 거의 100명 이상의 여성 회원들, 지인들의 그 목록을 또 확보하고 있고, 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활동하고 해서 페이스북에 지금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 되고 틱톡에도 한 7,000명, 그래서 한 이래저래 한 18,000명, 20,0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와이프 통해서 이렇게 지인들 개인 소개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신랑의 프로필과 이런 것들을 한번 와이프의 어떤 SNS를 통해서 뿌리고 공개를 하면 보통 몇백 명 정도한테 연락이 옵니다. 적게는 5, 60명에서 많게는 100명, 200명 이상의 여성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예, 많은 여성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광주의 어떤 회원분하고도 진행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분은 좀 이제 너무 공개되는 걸 싫어해서 좀 나중에 좀 이렇게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좀 내성적인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인이 좀 어필하고 내가 좀 나이도 있고 평범한 남자인데 최대한 좀 많은 여성들한테 어필해서 노출해서 좀 더 이렇게 연락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 와이프 채널을 통하면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난달에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사진과 프로필을 노출을 시켰거든요. 5일, 6일 됐는데 와이프가 페이스북에 그 노출된 조회수를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17만 명이 봤습니다. 1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베트남의 미혼 여성, 미혼모, 재혼 여성, 일부는 남성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와이프 채널 쪽에는 이제 여성 채널, 여성분들,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보고 있고 가입된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노출이 돼서 여성들한테 전달되고 조회됐던 것들이 5일 만에 17만 명 이상, 예, 그렇게 노출이 됐었으니까 저희 와이프 채널을 통한다면 그렇게 해서도 답이 안 나온다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그런 방법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서너 번 정도, 예, 이번 주에 해보고 또 다음 주에 해보고 해서 한 서너 번 정도 노출했는데 여성들한테 관심이 없다 내지는 본인이 맞는 여성들이 없다고 하면 베트남은 그렇게 해서 접는 것도,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명선 씨께서 아까 글을 주셨는데, 예, 화상 미팅, 메신저, 예, 한 달, 두 달간의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두 달 정도 대화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연애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 좀 궁금한데요. 상당히 명선 씨가 좀 젊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30대 한 초중반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예, 요지를 짚으셨네요. 어떻게 경험을 해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예상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예, 놀랄 만한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회원들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상 미팅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면서 5명, 6명? 한 6, 7명 됐네요. 예, 작년 제가 7월 달에 이제 허가하고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 5개월 했죠. 예, 5개월 동안 한 7, 8명 정도 예, 그렇게 했었는데 예, 명선 씨 얘기하신 거랑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좀 장기 연애, 진짜 연애 컨셉, 예, 갔다 오신 신랑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나는 솔로 같은 그런 어떤 연애 프로그램을 찍고 온 것 같다. 정말 내가 20대 초반으로 들어가서, 20대 중반으로 들어가서 그 여성의 나이 연령대에 맞춰서 어떤 나이 갭이라든 문화 차이, 언어 차이를 벗어나서 그 감정과 상황에 몰입돼서 정말로 나는 진짜 뭐 몽글몽글한 감정을 느꼈고 이게 정말 연애가 되는구나라는 생각, 내가 외국 여성이랑 교제하는 거를 깜빡했을 정도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몰입을 하고 오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까지 이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하셨던 분들이 한 2달, 석 달 정도 채팅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6개월 이상도 가능하게끔 개연성을 열어두고 정말 연애 결혼은 사실 뭐 6개월, 1년 해도 되는 거니까요. 뭐 업체의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진행해서 빨리빨리 뭐 어떤 수고비를 받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취지가 연애 결혼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이 국제 결혼에 매칭을 시켜보자고 했던 게 2007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필리핀보다는 베트남이 더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또 와이프가 이제 든든하게 저한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이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한 달, 2달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여성 입장에서 상당히 호감도 보이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2달이 넘어가면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왜냐하면 베트남 여성분들은 어쨌든 저희는 업체잖아요. 정식 허가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통해서 소개받은 신랑과 2달, 석 달 이상 했는데 아무런 어떤 진전이 없다. 뭐 서로 이제 뭐 어떤 결혼을 전제로 뭐 진지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신랑이 베트남에 가서 뭐 여성을 만나서 뭐 어떤 그런 일정을 보낸다는 거를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실제로 가서 여성을 만난다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저 남자가 진지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느냐. 저 남자는 자기에 대해서 호감과 어떤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라는 거를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여성분들의 컴플레인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뭐 아무리 바빠도 예, 한번 얼굴 보러 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느냐. 내지는 이제 뭐 자주 연락을 안 하고 감정 표현을 안 하는데 당신은 뭐 나한테 애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슬슬슬 인제 여성이 좀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 보니까 이게 뭐 분에는 인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뭐 진짜 직장이 바쁘고 아직 좀 여력이 안 돼서 일정을 보고 뭐 1달, 2달이 됐는데 현지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약속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으셨지만 사실 이게 얼굴을 아직 보지 않고 이 화상 영상 채팅 뭐 메일 이렇게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좀 한쪽 한편으로 이제 여성이 그럴 수 있고 남성이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급한 쪽이 먼저 인제 네, 불만이 생기게 되고 트러블과 인제 어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2달 이상 넘어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결론을 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중간에 인제 어떤 진행 방식에 대해서 신랑분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해 보니 3 개월, 4 개월, 5 개월 하면 좋은데 예, 그 과정에서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렇게 되면 아가씨도 지치고 신랑들 분들도 인제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1 달에서 2달 정도 안에는 예, 한번 이렇게 넘어가서 여성을 만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예, 그것들이 진행하는데 예, 크게 뭐 부담이 없다고 하면 예, 그걸 룰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인제 그렇게 룰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국 여자하고 뭐 일단 국제 결혼이라는 게 여자에게 다를 게 없어요. 예. 뭐
저도 이제 필리핀 해보고 뭐 캄보디아도 제가 결혼시켜보고 뭐 중국 여자, 뭐 러시아, 뭐 필리핀 뭐 다 해봤죠. 베트남도 해봤습니다. 그게 뭐 벌써 십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봤는데 그때 이렇게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또 진행 과정들 또 제가 이렇게 뭐 결혼해보고 또 이혼해보고 또 연애해보고 하니까 이 국가 간 어떤 그런 여성의 편차는 크게 없어요. 어쨌든 여성은 여성입니다. 예. 확실히 여성이 원하는 거를 얼마만큼 남자분이 캐치를 하고 거기에 센스 있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을 리드할 수 있고 여성의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어떤 나라에 따라서 어떤 그런 따로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런 뭐 차이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와이프가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게 됐냐, 그렇게 물어보네요. 와이프하고 이제 연애 스토리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또 웨슬리 님도 엄청 고생하셨죠. 진짜 3년 만에 결혼했죠. 2년 장거리 연애하고 이제 결혼해서 3년 만에 이제 아내분이 우리 재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했죠. 뭐 웨슬리 님은 뭐 저하고 같이 초혼이 아니에요. 한번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고, 비용과 뭐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를 했지만, 정말 그 결혼해서 인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인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재수 씨 봤거든요. 제가 이제 뭐 모임하면서 이렇게 우리 웨슬리 님이 바빠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시니까 집은 영등포고 그래서 제가 영등포 자택에 가서 재수 씨 픽업하면서 제가 차에 태우고 이제 모임 장소로 제가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지적이시더라고요. 저는 뭐 사진으로 그렇게 뭐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다 이렇게는 못 느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수한 느낌이었는데 직접 보니까 아우라가 있어요. 이게 지성미 어떤 그런 매력이 웨슬리 님이 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연애를 하면서도 그렇게 2년 3년 견뎌낸 것이 어떤 그런 매력에 많이 이렇게 빠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시지 않았나. 뭐 두 분이 뭐 트러블도 있었고 많이 다투면서 그렇다고 알았는데 어쨌든 나름 확실히 그런 매력이 지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대전제입니다. 어,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교제한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뭐 연애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사실 말씀드리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진짜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막판에 어떻게 극적으로 와이프를 만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2024년 2월 달에 라오스 한번 가서 여성하고 좀 안 돼서 이제 라오스는 좀 마음에 접었고 제가 이제 베트남에 또 지인들이 있었어요. 여행사 가이드, 여행 가이드도 있었고 베트남에 또 이렇게 좀 코디네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마담도 있었고 예전에부터 이제 저는 이제 뭐 십수년지긴 했지만 그런 이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통해서 이제 여성을 소개받을 수도 있었고 뭐 소개도 받았었죠. 근데 너무나 기대 이하였고 속전속결로 좀 빨리 해달라는 시기였고 여성 입장에서 뭐 만난 지 뭐 며칠 만에 좀 결혼 의사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 업체랑 다를 바가 없어서 어쨌든 뭐 저는 좀 연애 결혼이 가능하다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유튜브 보고 저도 업자인데 그 업체랑 컨택을 해서 한번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뭐 여성 만났는데 뭐 좋다고 해서 만났죠. 근데 사실은 이제 3명을 사전에 추리고 갔는데 2명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끼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명이 외모는 그냥 평범했는데 무당 그 건축 사무실 운영하고 있었고 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재혼녀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무당 활동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현지 에이전시나 한국 대표 그 웨딩 업체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뭐 아예 저는 이제 중단을 했죠. 중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제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도 제대로 제공된 게 없고, 제가 인제 대충 훑어보고 그냥 뭐 동 신상 정보에 대한 사인을 했다지만 사실 인제 제 과실이 있죠. 예. 그거를 디테일하게 보질 않아서 뭐 그렇게 한번 설렁설렁 넘어가서 말도 안 되는 여성을 소개받았고, 결국에는 인제 뭐 어떤 그런 환불이라든지 뭐 보상 받은 거 없이 그냥 뭐 법적인 소송까지 했었어요. 근데 뭐 비용이 다 날라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업체는 믿을 수가 없다. 예, 마담도 믿을 수가 없다. 나 그냥 결혼을 하면 하고 그냥 아니면 안 하겠다. 대신에 나는 연애 결혼을 한다.'라고 아예 전제를 하고 정말 생업을 거의 접어두고 저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베트남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 보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의 한 300명 넘게 채팅해 봤고, 또 어플 통해서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동남아의 여성들하고는 거의 뭐 몇백 명 정도 채팅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사진도 주고받고 뭐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베트남 가서 만나 본들 사실 뭐 작업 여성, 뭐 어떤 금전적인 거를 뭐 셋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흥 쪽에 일하는 여성들인지, 아니면 정말 뭐 남자를 이용해서 뭐 한국에 가는 게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나 이렇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인제 아예 그냥 뭐 만나 보고 이제 선을 다 긋고 정리를 했죠. 예. 그래서 인제 기대를 안 했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2024 년도 12월 달에 제가 인제 그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서 와이프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사실 그 틴더 활동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고, 직업이 인제 피부 관리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되게 바빴습니다. 생활이 바빴는데 그 와이프 친한 절친 중에 한 명이 틴더를 통해서 베트남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대요. 예.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외국 남자를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한 거라기보다도 '틴더에서 좋은 남자를 뭐 베트남 남자를 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제 제가 외국 남자긴 했는데 뭐 좀 호감이 있고 좋은 사람 같이 보여서 이제 채팅을 하게 돼서 인제 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극적으로 베트남에 가게 됐어요. 그냥 뭐 12월 크리스마스는 좀 베트남에서 보내고 싶어서 한 2주 정도 그렇게 또 일정을 잡아서 베트남 가서 인제 현지에 또 지인들 통해서 뭐 아가씨도 만나 보긴 했지만 어쨌든 주 목적은 이제 와이프 만나러 가는 거였고, 그렇게 만나서 이제 직접 얘기를 해 보니까 너무나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인제 진솔한 면이 있었죠. 예. 진솔한 면이 있었고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예. 뭐 한 1년 정도 교제하고 뭐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어떤 저의 어떤 결혼에 대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줬고, 서로 간의 어떤 관계 형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모님이 너무 저를 좋아해 주셨고 뭐 이런 호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인제 결혼을 좀 뒤로 미루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와이프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 보고 또 장모님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서 "너무 괜찮다. 예. 저 아이는 우리 아들하고 일부종사, 예, 죽을 때까지 할 그럴 아주 진지한 진솔한 그런 참한 며느리감으로 보인다. 그러니 나이가 인제 뭐 50이 넘기 전에, 예, 뭐 49, 50이 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예, 배 떠나기 전에 열차 떠나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라." 오히려 어머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석 달 만에 2월 말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잡고 인제 결혼을 빨리 속행을 했죠. 뭐 지나고 나니까 인제 뭐 후회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제 이렇게 만나 보고 연애하고 중간에 이러이러한 그런 사소한 어떤 다툼들도 있었고 한데 연애 결혼을 하면서 많이 다퉈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서로 간에 의견 충돌도 있고, 예, 좀 밀당도 하면서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뭐 이래서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까 그 웨슬리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끌리는 게 있어야 되고, 예, 서로 간에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다투더라도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예.
우리 저 지금 이제 곧 입국하는 그 신랑 신부님들 2명이 계시거든요. 2월 말, 뭐 한 3월 말 이렇게 거쳐서 이제 입국 예정이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저 지난달에 비자 접수했고 또 이번 달에 한 번 또 비자 접수를 하는데 그 커플들도 한 2달, 석 달 가까이 이제 연애하고 진행을 했지만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예 초반에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렇게 서로 뭐 트러블이 있고 오해가 있고 뭐 좀 감정적인 그런 기복이 있으면 쉽게 결정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해라. 뭐 안 맞는 거 그렇게 어거지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여성분에게도 얘기를 했고 신랑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른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 예, 내지는 더 젊고 더 능력 있고 더 성격 좋은 남자를 해주겠다라고 여성분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게 3번이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뭐 정말 이게 결혼을 할 의지가 있느냐 어쩌느냐 뭐 그렇게 뭐 거의 막장까지 가는 분위기였어서도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아니다.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 여성 아니면 안 되겠다. 그냥 나 이 여성하고 하고 싶다. 아, 맞습니다. 나는 이 남자 아니면 다른 남자는 소개받기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최대한 좀 지원하고 오해를 풀어가면서 결혼하고 이렇게 비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잘한 것 같습니다. 매도 일찍 맞는 게 맞고 확실히 그렇게 한번 겪어나고 뭐 바닥을 치고 오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싸우더라도 그렇게 뭐 어떤 감정적으로 자존심으로 막 급발진해서 막장까지 가지 않아요. 서로 간에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아니면 이제 뭐 정말 아닌 거고 또 그만큼 나를 믿고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있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그렇게 깊이 골이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오면 생활하면 아무래도 또 서로 이렇게 좀 다투고 오해가 있겠지만 그런 초반에 이런 고비와 어떤 자존감, 자존심 이런 뭐 기선제압이라고 하고 또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체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속성으로 했고 뭐 신랑이 뭐 어떤 경제적으로 누르든지 아니면은 마담이나 업체에서 막 신랑을 이렇게 포장해서 아니면은 그냥 한국에 가서 무조건 비자 받고 돈만 벌고 뭐 국적 취득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서로 간에 그런 감정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어떤 조건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이혼이 많았고 뭐 문제가 발생이 된 던 거지 이런 식으로 정말 한번 이렇게 결혼이라는 어떤 부부 관계라는 거에 대해 전제로 자기네들이 그거를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관계 형성 속에서 이런 다툼과 트러블은 더 관계가 단단해지고 또 한국에 와서도 충분히 그런 고비들을 겪어갈 수 있는 그 밑거름과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커플들이 초반에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으면 좀 그 커플들은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사람의 성향 문제이긴 하겠지만 뭐 부드럽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소한 다툼은 있을 수 있다. 뭐 그게 뭐 큰 싸움은 아니지만 서로 오해와 다툼과 이런 것이 반복되고 또 이렇게 해소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이 국제 결혼이라든지 뭐 부부의 어떤 연을 맺는 데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써 뭐 반년이 지나셨고,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뭐 이제 출산일이 한 2달 남았나요? 우리 웨슬리님, 재수 씨가 이제 배가 많이 불러서 한 2달 정도면은 이제 아이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상당히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고, 이제 2세를 보면 뭐 세상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정말 뭐 웨슬리님도 뭐 성격이 좀 대쪽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한 거 보면 정말 잘 참고 잘 견뎌왔습니다. 맞아요. 서로 싸우고 막 한 달 가까이 잠수도 타고 카톡 부사가 갑자기 없어졌더라고. 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재수 씨 카톡 부사가 없어 가지고 저는 이제 '이 양반 이거 헤어졌나? 설마?' 그러면서 인제 제가 섣불리 물을 수는 없고 한번 슬쩍 "왜 카톡 부사가 없어졌냐?" 그랬는데 뭐 서로 그런 뭐 좀 큰 문제는 아닌데 어떤 그런 자존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잠수 타시고 또 뭐 고집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풀고 뭐 그래서 서로 인제 한다. 그래서 그런 인제 과정을 통해서 인제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바람직하고 유익한 그런 에피소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 거고 3 월이면은 인제 한 석 달 남았군요. 2 달. 2 달 정도 남았군요. 그러게요. 좀 내성적인 경향이 있으셔서 모임에 나오시면 좋은데 아이 낳고 좀 이렇게 그 결혼하면서 아이 육아하면서 이런 커뮤니티 하면 서로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맘카페가 있잖아요. 뭐 서로 이렇게 좀 아이들 뭐 옷도 나눠서 이렇게 물려주고 뭐 아이들 유모차라든지 뭐 아이들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장난감 이런 거 사실 저희 그 커뮤니티 통해서 서로 이렇게 물려주고 또 바꿔가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사용하면 상당히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도 오프라인 모임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지금 아직 임신 상태고 몸이 힘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뭐 건강하게 출산하셔서 우리가 인제 캠핑을 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우리 커뮤니티 캠핑 가서 인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같이 인제 캠프파이어도 하고 서로 간에 인제 좀 어떤 그런 형 동생 뭐 언니 동생 베트남 여성분들이 그런 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아예 그 베트남 말 자체에 그런 호칭이 항상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인제 뭐 "안녕하십니까."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베트남은 그 말표 그 뒤에 어 어미에 항상 그 존칭이 들어갑니다, 호칭이. 인칭이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오빠." 뭐 "감사합니다 아저씨." 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뭐 까먼찌, 까먼매, 뭐 까먼 뭐 해서 그런 인제 까먼안 해서 이렇게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존칭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시면 그 호칭을 이제 오빠, 언니로 부르고 나이가 좀 더 많으시면 인제 옹 해 갖고 뭐 어르신 뭐 그렇게 부르고 또 나이가 젊으면은 이제 어리면 동생으로 해 가지고 인제 호칭을 그렇게 해서 부르고 고런 것들을 보면 베트남이 이렇게 좀 나라가 북부하고 남부하고 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언니, 언니 하면서 이렇게 좀 관계를 형성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유교적이고 그런 나이에 대해서 좀 상당히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베트남 또 아내분들도 서로 간에 정말 좀 또 동양인 분들도 많고 지역이 또 비슷한 분들도 많고 하니까 서로 인제 의지가 되고 한국에서 인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자매 같은 그런 관계를 제가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나 또 기존에 제가 인제 연락을 하고 지내는 또 베트남 가정 또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상당히 한국에 지금 자기 뭐 고등학교 동창서부터 뭐 친척들, 지인들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오랫동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다 합치면 한 3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그 30 명의 규모가 보면 적게는 뭐 3-4 년에서 많게는 뭐 10년 이상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뭐 배울 점도 많고 또 도움을 또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인제 그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까먼제이, 까먼찌라고 하죠. 까먼찌라는 게 그 언니입니다, 언니. 여자분이 나이가 많은 좀 손위, 손위 언니를 이렇게 부를 때 까먼찌라고 부르더라고요. 까먼안 그러니까 오빠고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호칭이 많아서 좀 상당히 좀 외우기가 어려워요. 베트남이 성조도 있지만 인칭 격에 대한 그런 호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거 외우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플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좀 어렵지는 않고요. 예.
이 베트남 말을 배운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말 곧잘 하는 거 보면 참 용해요.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예. 예, 그게 인제 까먼 째이가 아니라 발음이 약간 틀린데 그 남부 지역하고 이제 북부 지역하고 틀린데 까먼 찌, 찌라고 CHI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까먼 찌인데 발음이 인제 좀 애매하죠. 뭐 째이가 아니라 째가 아니라 중간 발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쪼끔씩 사투리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예. 너와 너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농와 발음 좀 어려워요. 저도 맨날 얘기를 하는데 농와 뭐 이게 있고 그다음에 농과 이게 뭐 나 좀 덥다라는 표현이고 이 발음이 이게 억양 뭐 성조기 때문에 계속 들어보고 예. 이 현지에서 이렇게 있을 때하고 또 한국에 왔을 때하고는 또 이게 이 습득 그런 게 상당히 좀 더딘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쨌든 베트남에 가서 좀 살 계획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 말을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제이. 그러니까 찌라고 하는 끊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뒤에 좀 이를 늘려서 제이 이렇게 해서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예. 뭐 베트남 사람들은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거 다 알아듣더라고요. 예, 뭐 찌나 뭐 저희가 듣기에 달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는 뭐 크게 이렇게 다르게 들리지 않나 봐요. 예. 뭐 지금 벌써 예, 라이브 시작한 지가 벌써 1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5 분, 6분 정도 계시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인제 얘기해 주세요. 뭐 제가 인제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이 드린 것 같고 저도 인제 우리 구독자님들 얘기 경청하면서 예,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또 질문하실 것도 있으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볼게요. 예. 아까 짜장님이 뭐 40대 중반부터는 다른 나라 가야 될까요?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아 웨슬리 님도 한번 이렇게 예, 웨슬리 님께서 저희 그 업체와 타 업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뭐 마담 방식 문제점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제가 우리 카페나 뭐 유튜브나 뭐 타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렸었던 내용이고요. 예. 명선 씨가 지금 결혼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편이신가요? 현지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도 돈 관리를 각자 하는 걸까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예. 일단 뭐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 뭐 다 개인 편차고 예, 어떤 그 경제 상황과 뭐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통해서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몇 년, 뭐 5년, 10년 그렇게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 부부간의 경제 그 관리를 네, 어떻게 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이제 보는 거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일단 대부분 예, 신랑분들이 관리를 하세요. 예, 신랑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 이유는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이제 맞벌이를 하잖아요. 예, 신랑분들이 벌고 또 베트남 또 아내분이 번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좀 이렇게 각자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각자 관리를 해서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에 인제 뭐 맞벌이 하면서 인제 뭐 생활비도 좀 쓰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버신 거에 대해서는 베트남 쪽에다가 이제 돈을 송금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땅을 사고 뭐 집을 사고 뭐 가게를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너무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저희 건터 와이프가 이제 빌롱이고 그 밑에가 건터인데 건터 쪽에는 30년 전부터 국제 결혼한 커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2세 분들과 그 1세대 베트남 뭐 한국 그런 커플들이 이미 이제 노후에 건터로 넘어가서 2세 분들이 25, 뭐 27, 8, 뭐 거의 20대 중반 후반이기 때문에 그 베트남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예, 거기서 뭐 식당도 하고 무슨 뭐 공장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건물도 사고 해서 임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1세대 그 베트남 결혼하신 그 여성분이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서 그런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남편분이고 그렇고 결혼해서 뭐 30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2세들한테 먹고 살 거리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살 수 있지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한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트남 아내분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뭐 베트남에다가 이렇게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은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예. 어쨌든 뭐 한국에서 계속 사실 생각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주로 남편분이 번 것은 남편이 좀 관리하는 분들이 많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카드를 신부한테 줍니다. 예,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뭐 공과금이라든지 뭐 은행 이자 뭐 이런 큰 생활비는 남편이 이제 다 관리를 하지만 뭐 소소하게 장을 본다든지 생필품을 산다든지 뭐 아내가 필요한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남편이 카드를 줘서 아내가 그걸 구입하게 하고 그리고 인제 아내도 나름 인제 뭐 비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남편한테 굳이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인제 필요한 뭐 보통 이제 향수 같은 거 좋아하고 또 어디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또 자기가 인제 친구들한테 뭐 개별적인 선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자기도 인제 돈이 필요하니까 보통 한 400,000원 정도, 예, 고 정도를 현금으로 남편분이 이렇게 아내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에 오신 지 뭐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한 1 년, 2년 정도 되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제 어느 정도 경제 활동하고 하면서 인제 그 이후에는 인제 아내분이 좀 관리를 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요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내분이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인데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중앙대학교인지 뭐 하여튼간 한국에서 괜히 서울시에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10대 안에 드는 명문 대학교인데 거기에 대학원 과정을 지금 마스터하시고 인제 동시통역사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그 공증사무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일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베트남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또 뭐 무역업도 좀 하고 일부 뭐 하고 해서 5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분이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을 벌어요. 베트남 여성분이. 근데 아이는 셋을 낳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신랑분들이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게 인제 아내분이 수익이 뭐 진짜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돌파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내분이 밖에서 돈을 벌고 신랑분은 집에서 애를 봅니다. 설거지 빨래하고 뭐 이런 커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베트남 분들 중에 상당히 생활력이 강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물어서 보면 정말 독하다. 야, 정말 베트남 여성의 생활력이 장난 아니구나. 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커플들이 종종 있어 가지고 솔직히 저희 와이프도 좀 제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예. 뭐 와이프는 뭐 농담 반 진담 반 "10 년만 좀 뒷바라지 해 달라. 그러면 제 노후는 와이프가 뭐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뭐 그냥 빈말은 아닌 것 같고 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짜장님이요. 짜장님이 나이가 44 세이신데 라오스에서 결혼하셨고 친구분이 결혼하셨고 베트남 분들이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서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웨슬리님 아시죠? 예, 예. 그분 뭐 전설적인 분이죠. 예. 케이게이드님. 네. 저는 뭐 그분하고 이제 자주 만나기 때문에 종종 만나기 때문에 저한테 뭐 제가 이제 뭐 중고차 업이 제가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또 그분한테 두 대를 또 팔아서 예, 자주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명선님은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남자가 떨어진다면 벌어질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이제 그 웨슬리님께서 얘기하신 SB 웨딩과 타업체 차이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명선 씨의 우려였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건데, 그걸 살짝 이제 뒤로 미루고요. 일단 짜장님께서 베트남 여성들 눈높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맞죠. 사실 이게 추세고 예,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것도 지금 저희 SB 웨딩 그 저 매칭 시스템하고 좀 일부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SB 웨딩 같은 경우에는 마담이 없어요. 예. 제가 마담을 통해서 워낙에 이제 그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에 만났던 친구도 무당이었는데 그 마담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페이스북 자료가 뭐 작년 자료, 뭐 재작년 자료 이렇게 거슬러 가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할 줄은 몰랐던 거죠. 나중에는 마담이 뭐 책임 부분을 또 인정도 안 하고 그냥 뭐 모르쇠로 해서 그냥 무마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가 마담한테 어떤 책임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제결혼 시스템 자체가 마담에 칼자루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 여성을 공급하는 주체가 마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글로 제가 올렸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본사가 있고 또 본사는 신랑들을 섭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마케팅, 뭐 광고비, 상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주 타켓이 거기에 업무적인 그런 비중이 그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그 현지 쪽은 보통은 뭐 대형 업체들은 좀 요즘 트렌드가 바뀌고 있긴 한데 보통의 중소업체들이나 뭐 한 달에 뭐 한 2명, 3명 정도 하는 업체들조차도 현지의 에이전시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영이나 어떤 자체 회사 소속이 아니라 현지 에이전트는 한국의 수십 군데 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에이전시가 그만한 신랑들에 대한 그런 수요를 맞춰서 여성을 공급하려다 보니 보통 인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담을 여러 명을 채용합니다. 그게 마담은 적게는 뭐 서너 명에서 많게는 10명, 20명까지 채용을 해서 아가씨를 소개를 받는데 이제 왕마담이라고 있어요. 정말 인맥이 많고 그 업력이 많고 아가씨들을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왕마담 밑에는 또 새끼 마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왕마담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 섭외율이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외모가 되고 뭐 젊고 뭐 이쁘고 뭐 매력적인 아가씨들을 이제 섭외를 하기 때문에 그 아가씨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든 뭐가 있든 나중에 뭐 중간에 매칭이 깨져서 어떤 한국 본사나 신랑이 어떤 계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금전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본다 한들 마담은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마담을 잘라버리면 업체는 아가씨를 다시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신랑들 또 소개해서 자기의 손실분을 메꾸고 어떻게 회사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마담한테 의존하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국제결혼이라는 게 문제가 뭐 비용 부분도 뭐 폭리를 취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이 마담입니다. 예, 베트남의 이 마담 문화가 상당히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되게 대중화되고 일반화돼 있는데 제가 와이프랑 처음에 작년 봄에 이렇게 좀 지인들 소개로 와이프가 이제 마담은 아닌데 마담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아가씨들 만나고 지인 소개로 이제 부모님 만나면서 겪었던 일화는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자기 딸을 소개를 한국 남자한테 하면 얼마를 챙기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 3, 400 정도 소개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믿지를 않아요. 1,000만 원 이상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혼식을 제가 그때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결혼식 비용을 좀 해서 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와이프를 통해서 전달했더니 당신들은 1,000만 원 넘게 버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자기네들 결혼식은 600-700만 원에 입을 닦으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인제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마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인제 중국 쪽에 이렇게 여성을 소개해서 하는 마담들은 여성 한 명을 소개하고 1,000만 원을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남자가 여성한테도 지참금을 준대요. 중국의 차일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여성한테도 한 1,000만 원을 주고 마담한테도 1,000만 원 주고 뭐 어떤 결혼식 비용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그 이상 되겠지만 뭐 이래저래 뭐 마담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거기서 막 그냥 신랑들을 휘어잡는 그런 문화로 이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마담이라는 자체를 정말 인신매매하는 그런 몹쓸 직업의 사람이라고 아예 그렇게 선입견을 깔고 보더라는 거죠.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도 이 마담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정말로 저렇게 마담이 돈에 환장해서 사람을 팔아먹고 정말 모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다 감춰가면서까지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 모든 거에 그냥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행태의 그런 마담이라는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업체가 인제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수하게 이렇게 좀 업무 능력이 좋은 마담도 있겠지만 사실 마담이 그게 관리를 못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마담이 있고 새끼마담이 있고 뭐 새끼마담은 또 소개로 오잖아요.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인제 신랑하고 마담하고 같이 베트남에 일정을 가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뭐 사진도 받고 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맞선장에 인제 가서 또 즉석 만남도 있고 추가적인 여성을 소개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인제 비일비재한데 한국에서 대표도 그렇고 뭐 실장이라든지 대표도 그렇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신랑도 그렇고 현지의 맞선장에서 아가씨 만나면 마담이 아가씨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 마담도 그 아가씨를 그날 맞선장에서 처음 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마담도 아가씨를 처음 본 거고 거기 인솔해 갖고 데려가는 실장이나 한국의 본사 대표도 그 아가씨를 처음 본 거고 신랑은 얼떨결에 자기도 처음 보는 여자여기서 아니 그 장소에서 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가씨건 마담이건 회사 대표고. 이게 무슨 맞선이냐 이거죠. 이게 국제결혼 정보회사가 해야 될 그런 책임적인 부분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검증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아가씨 집이 가깝다면 모르겠어요. 마담 집하고 아가씨 집하고 뭐 30분 거리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1 시간, 2 시간, 3 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그리고 마담이 한 여성만 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뭐 5명, 10명, 20명 이렇게 우르르 데려와서 만나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명, 20명, 30명을 마담이 어떻게 일일이 다 만나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게 뭐 업체 한 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에이전시 마담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20개 업체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마담들이 여러 명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 여성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하고 여성과 인터뷰하고 여성이 원하는 남성상 뭐 어떤 조건들, 여성의 경제 상황들, 뭐 부모님과의 또 어떤 그런 집안 여건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나 이걸 방대한 그런 인맥에 뭐 2 달이 3 달이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게 마담이 한계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마담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제가 질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와이프도 마담이죠. 예. 여성을 소개하는 마담인데 뭐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와이프는 타 지역 여성들을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와이프 지인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인제 미용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지인들 통해서 주로 일단은 인맥으로 아가씨를 섭외를 하고
또 거기에 조건에 맞는 여성들이 안 될 경우에 와이프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신랑 프로필을 노출을 시켜서 섭외를 하는데 많이 연락이 오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와이프가 최종 컨택하는 여성들은 와이프 거주 지역의 반경 한 1시간, 뭐 2시간이 넘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는 여성들만 컨택을 합니다. 왜냐? 만약에 신랑하고 아가씨하고 컨택이 돼서 매칭이 되고 방문을 현지 일정을 잡기 전까지 와이프나 아니면 우리 현지 스태프들이 직접 그 아가씨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보고 또 아가씨랑 인터뷰하면서 이 여성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지금 결혼에 대해서 또 이 남성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는지 우리가 나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고 검수하고 그리고 파악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남성과 매칭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담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 마담은 그 자기 거주 지역에 있는 여성들만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국제결혼 시초에 뭐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했습니다. 마담들은 그 동네 여성들 했어요. 자기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뭐 윗동네, 뭐 자기 친구 딸내미, 뭐 자기 가족 친척의 소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는 이제 많은 여성들을 섭외할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솔직히 많이 섭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노이에 있는 업체 에이전시인데 뭐 호치민에 있는 여성이 이렇게 매칭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어떻게 검증합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매칭되기 전에 마담이 가서 아가씨 집을 만나보고 아가씨를 어떻게 모르는 거죠. 네. 그런 비용을 미리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마담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그런 위험성이 많고 또 마담이 뒷돈을 많이 받습니다. 네. 마담이 이제 업체 통해서 이렇게 결혼하러 가시면 아가씨 연락처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마담한테 소개비를 줘야 됩니다. 그게 보통 한 80만 원, 100만 원 돼요. 이거는 이제 업자가 현지에 가면 진행 경비와의 별도로 신랑이 부수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라고 아예 그렇게 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업체에서 커미션을 받고 소개를 받았으면 업체에서 그걸 줘야지 왜 신랑이 그걸 줍니까?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가씨도 마담한테 소개비를 준다는 거죠. 결혼이 확정되면. 그럼 마담은 이중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좀 완화됐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뭐 몇백 단위 이상으로 받았다는 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뭐 1,000만 원 막 넘게 받는 경우도 있었고 2천만 원까지 받았다는 것도 신문에서 봤고 그 여성이 빚을 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신랑이 그거를 뭐 매달 100만 원씩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돈을 언제 갚겠습니까?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성이 집을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하지 않으면 자기 부모님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 문제가 많았어요.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SB 웨딩이라는 이 제 회사의 모토는 다이렉트 국제 결혼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매칭도 다이렉트로 하고 또 그 여성을 소개받는 것도 최대한 뭐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내가 중매인 없이 예,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피드백을 바로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뭐 장점이건 단점이건 뭐 나의 강점이건 약점이건 내가 드러날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거 내가 좀 이렇게 좀 커버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전달을 하고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와 채널을 확보해야만 나중에 이게 서로 간에 말이 없는 거죠. 결혼했는데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강을 건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뭐 갑자기 여성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몰랐다. 뭐 자기는 뭐 한국의 서울에 뭐 경기권에 아파트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뭐 지방에 무슨 빌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월급이 뭐 한 달에 5,600만 원 버는 줄 알았는데 뭐 300만 원도 못 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불거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쉬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자 수속할 때 여성이 그런 걸 좀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마담이라든지 현지 그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성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 신랑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지 뭐 어떤 급여를 받는지를 몰라요. 집이 뭐 평수가 어떤지, 집의 공시지가가 어떤지, 시세가 어떻고, 집의 입지 조건이 어떤지 이런 걸 모릅니다. 한국에 오면 이제 거기서 여기 여성이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가기 전에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켜놨으니까 뭐 좋다, 뭐 무조건 뭐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업체를 통한 결혼이 이혼율이 많다는 게 그런 부분이 큰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서로 이제 최대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게 해놨어요. 어렵게 해놔서 좀 적극적으로 뭐 이거를 갖다가 막 긁어 부스럼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를 이렇게 고지를 해주고 토스를 해줘서 서로 간에 이제 좀 다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업체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덮어주려고만 하니까, 예. 이게 과연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여성이 남자가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무마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진짜 남의 자식 임신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뭐 참 민망한 그런 얘기긴 하지만 제 주위에도 봤습니다. 예. 아니,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뭐 허니문 뭐 베이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갖고 나중에 보니까 신랑의 아이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관리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기숙사 생활해도 카케바케입니다. 예. 어떤 기숙사 안에 그런 룸메이트들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좀 조신하고, 또 신랑의 어떤 그런 신랑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이렇게 깊이 진정성이 있게 되는 그런 모범적인 신부들도 있는 반면에, 신랑이 용돈 보내주면 쇼핑하고 친구들 어울려서 놀 먹고 술 먹고 뭐 나이트 클럽 가고 뭐 전 남친 만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기숙사에서 다 잡지를 못해요. 왜냐면 기숙사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잠을 자야 되고 뭐 24시간 그 핸드폰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핸드폰 뭐 2개 가지고 하면 어쩔 겁니까? 뭐 하나는 기숙사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하나는 자기 남자친구가 하는, 이게 뭐 기숙사 생활하니까 검증이 되고 관리가 된다? 이건 진짜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SB 웨딩은 사실 기숙사를 운영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순수하게 여성이 자율적으로 뭐 학원 옆에 뭐 원룸을 얻어서 뭐 룸메이트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학원 수강생들하고 이렇게 룸메이트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이제 선후배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면서 뭐 어려운 건 없는지, 또 최근에 근황은 어떤지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약간 감시 아닌 감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동네가 좁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이제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관리,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뭐 기숙사 그런 것들은 이 신부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장점도 있겠지만 뭐 단점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했다가 풀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아예 기숙사가 없이 이렇게 좀 자율적인 환경에서 노출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여성이다 그러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확실하게 그런 어떤 정황 등을 우리가 입수를 해서 관계를 뭐 정리를 하고 신랑한테 새로운 여성을 소개시켜 주시는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것들은 너무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SB 웨딩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연애 결혼을 하고 연애 감정을 갖고, 또 다이렉트라는 방식으로 이제 모든 행정적인 뭐 어떤 그 소개 절차,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드백을 다이렉트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어떤 진지한 고민과
어떤 오해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좀 이해가 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업체랑 비교한다 그러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좀 뭐 1,200만 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 어떤 뭐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 지출되는 경비가 좀 많습니다. 예. 상당히 그런 그 신랑과 같이 이렇게 거기 아가씨를 만나고 뭐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이는 좀 분위기가 이게 연애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프로포즈를 하더라도 레스토랑, 좀 괜찮은 레스토랑 가서 분위기를 잡고, 또 신혼여행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업체에서 좀 약식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현지인들 중에 뭐 중산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SB 웨딩이라는 업체가 상당히 다른 업체랑 차별성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늦어져서, 뭐 지금 이제 채팅방에 몇 분 안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베트남 여성분들이 눈높이가 올라간 것들은 사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섭외 과정이, 많은 좀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 반 라이브 채팅을 했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한 분 정도,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그리고 뭐 라이브를 종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업체 차이점 말씀드렸고, 돈 관리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결혼 후에 뭐 경제적으로 좀 남편이 좀 어렵다고 하면, 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연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좀 어떤 애정이라는, 그런 것들이 제반이 깔린다고 하면, 이게 쉽게 그렇게 뭐 부부의 인연을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죠. 뭐 베트남 여성들도 사람이고 뭐 감성적인 분들인데, 제가 겪어보니까 초반에 그렇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경우에 시스템 자체가 이렇습니다. 뭐 이게 약간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고수하는 이유는 남자분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여성분들한테 전달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남성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좀 교제를 해보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혀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신랑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랑이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찍어서 이 여성이 마음에 드니까 이 여성하고 할래, 이게 아니라 여성분이 신랑한테 호감이 있어서 접근해 오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우리가 여성을 남성한테 소개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쉬운 거는 솔직히 시작 단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의뢰 입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그 처음에 했던 것들에 대한 실망과 어떤 뭐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이렇게 뭐 무너지지 않는 이상, 본인이 원하는 남편 성격, 뭐 외모, 뭐 어떤 조건들, 경제적 조건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남편분이 나중에 투사구팽 당할 정도로 버림을 받는다거나 뭐 정말 호련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경우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와이프도 좀 요즘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어서 바쁘고, 저도 지금 뭐 아직
그 이제 주위에 이렇게 임신하신 부부들이 많아요. 예. 지금 우리 웨슬림 님도 그렇고 또 푸른밤 님도 계시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데 아마 2월 말에 지금 신부 한 분이 입국을 할 예정이시고요. 또 한 3월 말, 4월 초에 또 입국을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 날씨가 좀 추워서 좀 대외적으로 활동하긴 그런데 뭐 좋은 뭐 그런 장소가 뭐 또 우리 그 아내분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또 카페라든지 뭐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의견을 절충해서 조만간 한번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뭐 차를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누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신부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신랑분들하고도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서너 분 정도 모여서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이제 모여갖고 신랑분들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홈파티 했고요. 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한 두세 분 정도, 서너 분 정도가 되더라도 서로 간에 좀 의기투합하고 허심탄회한 그런 뭐 인간적인 또 관계를 맺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만간 뭐 일정을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선님도 그렇고 뭐 몇 분 계신데 뭐 1월 중에 그런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질문이 없으시면 뭐 라이브를 종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이제 10시 30분이 넘어서 내일 또 토요일이긴 한데 피곤하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정리해도 되겠죠.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뭐 4분 정도 남아 계신데 뭐 내일 또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짧게라도 또 내일 한 번 더 라이브 방송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오늘 뭐 처음에 이렇게 테스트 한 거 치고는 테스트 한 거 치고는 뭐 반응들이 괜찮으셔서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첫 라이브인데 뭐 제가 워낙에 하는 일이 뭐 상담이고 저는 또 진솔함을 탑재한 또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제 진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슬리님 오늘 웨슬리님들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뭐 어떻게 우리끼리 또 신랑들끼리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또 회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는 내일 시간이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한번 방송할 계획도 있으니까 회원분들의 참여도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 아내분하고 내지는 또 이렇게 또 추가 커플들하고 해서 단체 라이브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참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